고창의 이 마을 속에 있는 유물 유적들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수의 한 마을 증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카카오맵에 예. 이 고인돌 군락지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걸 찍어봤는데 이게 북두칠성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아. 그 고인돌 군락지들이 예. 정말 있을 수 있는 사건일까? 해서 이제 이게 별자리하고 연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예. 이 고인돌 통로를 보면 예. 저기에 지금 태양이 딱 갇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저것은 춘문과 추분 때 일몰의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춘분, 추분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그 시간의 개념을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 고인돌에다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아.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충북 청원의 아득이 고인돌에서 나온 건데요. 예. 저것은 이제 고인돌의 상석 위에다가 저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새겨놓은 겁니다. 하늘의 길을 결국 고인돌에 그대로 새겨놓은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렇게 바라봐요. 고인돌은 무덤이다. 고인돌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지성묘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동일시하죠. 지성묘라는 것은 고인돌의 수많은 용도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체인 양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성묘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을 처음 만든 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 학자라고요? 이게 1930년대 일본에 후지타 료사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이게 거석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것을 지성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도리류조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석기시대의 어떤 묘제로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묘라는 개념은 실은 한국 역사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제 가장 오래된 고인돌에 대해서 처음 기록한 게 이규보의 동국이삼국집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지석이라고 나오지 묘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식민지 통치의 어떤 이용을 해버린 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인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인돌 하면 전 세계에 한 6만 기 정도가 발견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약 70%죠. 3만 5천 기에서 4만 기 정도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인돌 하면 고조선 시대 대표적 유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인돌 하면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대한 설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새로운 고인돌론을 주장한 학자를 모셨습니다. 이병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겸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서요. 예. 지금 이제 고창문화연구회라는 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지역화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창의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용역, 학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요즘은 이제 고창의 모든 고인들을 이제 다 조사하고 있고 지금은 고창에서 비보경관이라고 하는 당산이 있죠. 예. 예, 당산에 대한 지금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고창에 뿌리 내려가지고 고창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네요. 네.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제 지역으로 좀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40대 되기 전에 막 고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지역학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한인문화교류연합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 이제 고창 같은 경우는 갯벌도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그런 고창의 멋진 자연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고창하면 또
고인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고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책을 쓰신 그 내용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 고창하면 뭐 저희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 놀러 가면 장독대로 쓰던 거 예. 아니면 고추 말리던 그런 용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이 생활 속의 일부였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볼 책이 바로 하늘의 길 고인돌의 색이다 이 책이잖아요. 네. 우선은 뭐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큰 틀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한마디로 그 하늘의 길 고인돌의 색이다 이야기가 어렵긴 한데요. 저 책은 제가 그동안 고창에서 오랫동안 이제 지역학을 하고 고인돌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고인돌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을 좀 어떻게 좀 구성을 해볼까 하다가 이걸 천문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지리학적인 관점, 그리고 여기 인문학이 결합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책을 저술을 해보자 예. 해가지고 이제 나온 책이 하늘의 길 고인돌의 색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인돌하면 뭐 흔히 묘라는 개념 또는 아니면 뭐 천재단의 개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천문, 지리, 인사가 다 들어가 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의 시원? 예. 뿌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게요. 오늘 내용이 기대가 좀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또 시청자께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는 어려운 예.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책을 뭐 조금씩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네, 실은 제가 고창에서 마을지를 14권을 집필했거든요. 고창의 예. 마을. 아. 그러다 보니까 고창의 이 마을 속에 있는 유물, 유적들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수의 한 마을, 증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예. 일명 시로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카카오맵에 예. 이 고인돌 군락지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 좌표를 이렇게 찍어. 네, 좌표를 한번 다 찍어봤거든요. 예. 이걸 찍어봤는데 이게 북두칠성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아. 그 고인돌 군락지들이. 예.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 놓은 것도 아니고 뭐 고인돌이 10개, 20개, 1개, 뭐 심지어는 30개 이런 군락지들을 찍어보니까 거대한 고인돌이 북두칠성에 놓아져 있다는 사실을 밝힌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사건일까? 해서 이제 그때 논문을 처음 집필을 했고,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별자리하고 연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고인돌에 관심을 더 갖게 됐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새로운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하늘의 길, 고인돌의 색이다 이런 건데 흔히 이제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고인돌하면 이제 지성묘의 개념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네, 묘가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배우고 아니면 이제 뭐 상석에 새겨진 성혈을 가지고 뭐 하늘의 별자리를 옮겨놨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만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하늘의 길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 어떤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지리학자잖아요. 예. 지리학으로 석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인돌을 특히 이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하는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왜 이 방향으로 놓았을까? 예.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향성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선사인들의 어떤 비밀이 있었을 거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됐고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드디어 하늘의 통로의 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늘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천문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문현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엔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천문현상의 움직임을 저는 하늘의 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예. 이 하늘의 그 길을 고인돌을 통해서 새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에 반영을 했다. 근데 고인돌은 땅의 또 결정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건 바로 또 인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하늘, 땅, 인간이라는 어떤 삼재의 어떤 사상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책 제목에 이제 고인돌의 색이다 할 때 그 색인다는 의미도 메시지가 있었던 거네요? 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천문의 움직임, 땅의 움직임,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라는 예. 조화로운 어떤 결정체로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인돌 통로를 보면 예. 저기에 지금 태양이 딱 갇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것은 춘문과 추분 때 일몰의 광경이거든요. 아, 저게. 네. 그러니까 춘분, 추분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그 시간의 개념을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 고인돌에다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태양의 길을 저 고인돌의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담아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충북 청원의 아득이 고인돌에서 나온 건데요. 예. 저것은 이제 고인돌의 상석 위에다가 저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새겨놓은 겁니다. 아. 결국은 하늘의 움직임, 하늘의 길을 결국 고인돌에 그대로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관계, 그리고 저기에 인간이 어떤 의례를 통해서 예. 이 조화로운 어떤 천지조화의 그런 질서를 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겼다라는 말을 네. 제목에 이렇게 쓰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이제 고인돌이 단순한 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돌과 지성묘를 바라보는 어떤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시청자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렇게 바라봐요. 고인돌은 무덤이다. 예. 그래서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고인돌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 예.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고인돌은 뭐냐면 돌이 괴여 있다, 놓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성묘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 괴여 있는 돌, 괴돌이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표현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지성묘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동일시하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성묘라는 것은 고인돌의 수많은 기능 중에 아니면 용도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체인 양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성묘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예. 예를 들면 고인들 중에 명확하게 무덤방이 나와 있고 괸돌이 나와 있을 때 그게 지성묘가 되는 것이지 예. 무덤방도 없고 괸돌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성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개념을 지성묘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고인돌 연구했던 사람들은 고인돌 자체가 청동시대 무덤이라는 게 절대적인 학설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청동시대 무덤일 수도 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무덤을 만들 때는 우리 선조들은 천문과 지리를 활용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인돌이란 것은 권력자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게 그 당시에 천문대 예. 아니면 첨성대 별자리를 보는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을 담은 어떤 절기를 담은 천재단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조사에 있어서 고고학자들은 이걸 발굴조사가 중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고인들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아니 옆에 있는 조그만 돌 나오면 이것은 대부분 무시를 당하기 일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 별이 어느 별은 크고 밝고 어느 건 작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다 해서 그 작은 별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인돌이 수많은 고인돌이 함께 있으면 발굴조사에서 무덤방이 나오고 좀 규모가 큰 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작은 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하나의 어떤 권력 중심 아니면 무덤 이렇게 봐버리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의 작은 별로 봐버리면 예. 의미가 다시 새로워지죠. 예. 그래서 저 연구 방법이 거기에서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연구는 어떤 부장품이라든가 형식이 뭐냐 아니면 거기에 뭐 편년이 뭐냐 이렇게 연구가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은 천문과 지리, 인사가 결합된 이러한 조화로운 우리 인간관계의 질서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다르죠. 예. 한계가 뭐냐라고 봤을 때 너무 이제 고고학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발굴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형식과 아니면은 거기에 부장품이 뭐냐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제 방법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천재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천문학적으로 지리학적 해석을 해줘야 거기에 신화가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고인돌의 접근 방법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 우리가 부장품 이런 걸로 보던 그런 방법에서는 분명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게 뭐냐라는 예. 거죠. 대부분 이제 기존 학계에서는 이것은 무덤의 양식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묘제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도시계획, 풍수학, 건축학, 아니면 천문학, 아니면 역사학, 지리학에까지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우리 고인돌이었다는 사실이 제가 이번 이 책을 쓰면서 기존의 학계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고인돌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돌로 만든 거대 이제 거성 문화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권력자의 무덤 그렇게 아주 한정되고 아주 극히 한정된 개념으로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큰 걸 놓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고 고인돌을 통해서 어떤 고대인들의 종합 문화를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성묘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을 처음 만든 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 학자라고요? 이게 1930년대 일본에 후지타 료사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그 후지타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이게 거석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것을 지성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도리류조라는 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도쿠시마 출신의 그 거성문화 연구자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석기 시대의 어떤 묘제로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묘라는 개념은 실은 한국 역사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제 가장 오래된 고인돌에 대해서 처음 기록한 게 이규보의 동국이삼국집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지석이라고 나오지 묘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지석이라는 단 두 글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제가 그걸 묘를 붙여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통치의 어떤 이용을 해버린 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그 광복 이후에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고인돌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지성묘의 개념을 탈피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고인돌이 가장 많이 그 군집된 곳이 하천변의 충적 평야지대라고 되어 있던데 네. 고인돌 축조하고 농경사회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농경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절풍지대를 말하거든요. 이게 예. 몬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는 육풍이 불고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그런 몬순 기후 지역인데 예. 이 몬순 기후가 기본적으로 물의 이동인데 이 물을 통해서 결국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 계절이라는 것은 정확한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 때를 알아야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지 아니면 내륙에서 불어오는지 알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에 있어서 정확한 때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과학이었고, 또 하나는 이 과학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씨를 뿌리는 거, 어린 싹을 키우는 거, 그다음에 수확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후나 기상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농경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화전 경작을 해서 씨만 뿌리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충격지, 소위 말해서 수정 경작으로 바뀌면서 예. 이제는 대규모의 인력 동원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인력 등을 통해서 하천에 제방을 쌓고 물을 끌어들이고 평탄하는 그런 대규모의 토목공사 작업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권력이 형성될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은 기후나 기상이나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뭘 만들겠습니까? 고인도를 만들어지겠죠. 아. 근데 고인도를 만드는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농경하고 관련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무덤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농경사회의 기념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의 때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씨를 뿌릴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땅에 고하고 하늘에 고하고 거기에 의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게 바로 고인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경하고 고인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는 저 그림 있잖아요. 네. 저 향산리에서 발견된 저 고인돌. 네. 저 사진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찍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향산리 고인돌의 춘분날 일몰이거든요. 예. 저게 이제 받침돌 4개입니다. 아. 받침 4개인데 정확히 저 중심에 저렇게 태양이 일몰되고 또는 일출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춘분 자체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춘분 때부터 이제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이제 딸에 고하는 거죠. 저 고인돌을 축조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저렇게 딱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일몰 뒤에 저 배경에 조그마한 봉우리에 정확히 맞췄죠. 아, 그러네요. 네, 저 하나만 봐도 저게 고인돌이 무덤이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살짝 올라간 그 높이에 해가 정확하게 걸렸네요. 정확히 맞춥니다. 예. 직접 찍으신 거죠?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게 사진 찍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날씨가 좋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 때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때를 맞춰야죠. 그렇죠. 때를 맞춰야 되고 날씨가 더해줘야 됩니다. 예. 하늘이 도왔네요. 네, 하늘이 도와야 저 그런 사진이 작품이 나오네요.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경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상 정보, 기후를 예측하는 거고 이제 절기를 이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라면 일제 신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조선 너희들은 미개해. 예. 미개한 너희들이 무슨 저게 천문의 질이 이걸 담아. 그냥 무덤만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성묘라는 개념을 몰아넣어야 저게 어떤 농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과학으로 읽히질 않는 거죠. 예. 그래야 이자들은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얻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고창 도산리 고인돌입니다. 아, 도산리. 예. 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고인돌이 3월 춘분날 일몰경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9월 말 추분의 일몰경입니다. 예. 저 안에 정확히 들어오죠. 아. 저 때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인돌인데 네. 춘분 일몰과 추분 일몰이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고인돌로 측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일출 일몰을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출을 보고 오후에는 일몰을 보고. 예. 왜 그러냐면 춘분과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고인돌을 통해서 아, 지금이 춘분이구나.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씨를 뿌릴 때구나.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거죠. 예. 땅에도 고해야 되고요. 네. 그런 어떤 그 농경사회의 과학 데이터를 측정하는 네. 그런 어떤 그 도구가 되겠네요, 또. 그렇죠. 저 고인돌 한번 보시면요. 이건 중림리에 있는 하진날 고인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진날 딱 가시면 저렇게 다리 사이에 정확히 빛이 또 들어옵니다. 예. 저게 여기냐면 이제 하지 때는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죠. 예. 그때는 이제 비가 안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기우제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고인돌에는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천문 현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사님 같이 이 고인돌이 저런 어떤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런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찍을 수도 없죠. 예. 네. 왜냐하면 가서 그냥 보면서 아, 괸돌 위에 상석이 덮여 있구나. 네. 참 크다. 네. 그럼 크다 보면 정말로 큰 어떤 권력 구조를 가진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겠구나. 네. 이 정도로만 이해하니까 사진을 찍고 말 텐데 지금 그런 어떤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곳이구나를 아니까 저 사이에 풀 있는 걸 헤치면서 좋은 날짜에 맞춰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은 고인돌의 저 패턴이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저 패턴만 읽어내면 실은 몇 가지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 패턴만 읽으면 예. 저런 사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맞춰서 농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현대 농업과 결합하면 예. 해석이 가능해지죠.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고인돌을 축조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패턴이 태양과 별자리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이제 구분하신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천문현상, 지리현상, 그 다음에 인간의 의뢰가 들어가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 고인돌을 연구해 보니까 태양의 패턴은 대부분 이지, 이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지는 뭐냐면 동지하고 하지. 예. 그 다음에 춘분하고 추분. 예. 그래서 이지, 이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고인돌의 패턴 속에 이지, 이분이 들어가 있더라.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이지, 이분을 벗어난 게 별자리의 움직임을 따로 읽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지, 이분을 읽을 때 동지를 그러면 어떻게 읽을 거냐, 예. 하지를 어떻게 읽을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춘분, 추분도 고인돌을 어떻게 반영돼 있을 거냐라는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읽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고인돌 하나를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탁자식 고인돌, 그러면 이게 통로, 왜 받침돌을 이 방향으로 놓았을까가 예. 하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고인돌에 받침돌이 없어요. 예. 없는 경우는 고인돌의 어떤 장축이 있죠. 긴 예. 축. 예. 긴 축이나 생김새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얘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건지.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인돌과의 관계성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고인돌 하나만을 가지고 연구했지 고인돌 예. 군을 가지고 얘기한 건 없군요. 네. 그러니까 고인돌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고인돌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 주변의 고인돌 군락지들과의 관계성까지 조사를 해야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종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연구자들이나 대부분은 고인돌은 놓아진 그 위치만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 연구 방법은 뭐냐면 이 고인돌이 천문 현상을 담고 있어. 이지, 이분 아니면 별자리 움직임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주변의 봉우리, 주변에 골짜기, 예. 고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리하고 관계를. 네, 따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처음에는 이게 저도 우연히 이제 얘가 춘분하고 추분 방향으로 고인돌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연히 동북 쪽을 바라보니까 하진나 일출 방향인 거예요. 그 봉우리가, 산봉우리가. 예. 이게 우연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00개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패턴이에요. 아. 이분들의 패턴. 그러니까 패턴을 읽기 위해서 3,000개의 고인돌을 그 직접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창에만 해도 거의 1,800개. 지금 고창에서 조사 안 된 것까지 해서 제가 2,000개를 찾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정읍, 영광, 무안, 한평, 순천, 여수 다 다니면서 그렇게 3,000개를 조사를 했던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태양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지, 이분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소위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절기문화인데 네. 그 절기문화가 이제 고인돌을 축조하고 배치할 때 그 고대인들에게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 작용을 했을까요? 태양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 표만 이해를 하면
일반인 누구나 다 고인돌이 천문학과 관련돼 있다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가 동지부터 한번 볼게요. 동짓날은 해가 가장 짧죠. 그렇죠. 그다음에 밤이 가장 길잖아요. 예. 그래서 동짓날을 옛날에는 새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 그날 이제 뭐 우리가 팥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동짓날 태양이 어디서 떠오르냐면요. 이게 동남쪽에서 뜹니다. 예. 이게 지평선이나 수평선일 때는 정확히 한 120도에서 뜨는 거죠. 예. 이게 동남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20도 방향에서 떠서 240도로 져요. 예. 이게 남서 방향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제일 작거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12월 20일 전후가 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3월 20일 전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충분히 되죠. 예. 충분히 되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예. 이게 90도에서 떠서 270도에서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6월 20일 전후가 되는데 그때가 하지입니다. 예. 하지 때는 이제 낮이 가장 끼고 밤이 짧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지 때는 동북쪽에 60도 정도에서 떠서 300도에서 져요. 서북 방향에서. 예, 서북 방향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고인돌은 장축이나 통로가 저러한 패턴으로 놓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0도에 놓아 있거나 90도에 놓아 있거나 그다음에 120도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패턴이 좀 다르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태양의 일출되는 산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죠. 아,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산이 높으면 아무래도 좀 늦게 좀 보이죠. 늦게 뜨니까 지금 예를 들면 춘분하고 추분 때를 예를 들면 90도 방향에서 떠야 되는데 95도 100도에서 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사람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저 일출 일몰이 아무래도 정확히 동쪽에서 뜰 거고요. 그렇지만 내륙에 사는 사람은 주변에 산이 높으니까 늦게 뜨고 그러다 보니까 고인돌 놓는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한두 개 보고 몇 개만 본 사람들은 패턴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처럼 몇 천 개를 보다 보면 이게 패턴이구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저 표만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절기를 읽을 수 있고 고인돌에 저런 절기가 반영됐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도표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저걸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고인돌 하나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예. 고인돌 하나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통로, 그다음에 장축 방향. 이것들이 배에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지, 춘분, 추분, 동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인돌과 고인돌 관계를 한번 보자. 예. 그 고인돌이 연결했을 때도 보니까 하지로 연결돼 있고 춘추분 연결돼 있고 동지로 연결돼 있더라. 예. 그런 현상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고인돌 군락지 간에 연결을 해도 예. 군락지 간에도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 곳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선사시대 사람들이 고인돌이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부족을 넘어서 가지고 부족과 부족 아니면 주변 지역까지 어떤 공유와 연대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고인돌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고인돌 군락지의 어떤 패턴으로서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카 유적 보면서 저것은 뭐 우주인이 만들었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고창의 고인돌은요. 그거에 못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런 분석들은 실제로 저게 무덤으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저건. 사진 몇 개를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고인돌 하나 가지고 놓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저건 이제 받침돌이 4개 있는 고인돌인데요. 예. 동지 일몰이 정확히 저 안에 들어옵니다. 저 고인돌을 통해서 동짓날 가야만 저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동짓날 앞뒤로 2, 3일간에는 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저걸 가운데 정확히 보려면 그 시간, 때, 절기에 정확히 맞춰야 저런 사진이 구해지고요. 예.
자, 이 사진은 아까 봤던 제가 왜 저 사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이 다 개간이 돼가지고 예. 사진 찍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저게 이제 3월 22일 날 춘분날 일출 광경이거든요. 예. 저 춘분날 가야 아니면 춘분날 전 2, 3일이나 아니면 후 1, 2일 후에 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고인돌하면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이제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이잖아요. 네. 그 부근리 고인돌인데 이제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는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이 하지 일출하고 동지 일몰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 놓여진 이제 천문대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저게 이제 실측도죠. 저기에 보시면 방향성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죠. 저 강화도 고인돌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측도를 봐야 정확해집니다. 아, 저 실측도를 보게 되면 두 통로의 방향이 나오죠. 예, 사자로 써져 있는 곳에 꼭대기가 북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빗변을 더 그려보고 각도를 구해보니까 향이 60도하고 240도로 놓여져 있습니다. 아, 패턴이 보이시죠, 이제는요? 예, 60도가 동북 방향이잖아요. 예. 동북 방향이 뭐냐면 바로 하진날 일출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좀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진날 가서 제발 좀 사진 좀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예. 근데 아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 친구 중에 예. 아주 똑똑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 여성이 일본 분이신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하진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저한테 찍어주셨습니다. 아, 요 사진은 그럼 직접 찍으신 게 아니고? 네, 그 우리 친구분의? 네, 예. 네, 일본 분이신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만이 절 믿고 그다음 하진날 가서 저렇게 아주 멋진 광경의 사진을 연달아 찍으셨죠. 저건 이제 동지 일몰 사진입니다. 저 직접 가셨겠네요. 저것도 이제 애기 엄마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애기 엄마 친구가 동짓날 됐다고 자기 혼자 차 몰고 눈 오는데 가서 찍은 겁니다. 아, 하지 때 그 경험이 네, 그렇죠. 그 감동이 있었겠네요. 네, 그 감동이 있으니까 저렇게 찍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동지 일몰까지 이제 저렇게 확인을 해줬던 거죠. 아하. 실제로 저런 사진들 보면 강화도 부근리 고인데 누가 뭐래도 저게 하지 일출 동지 일몰 맞춘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당시 선사시대가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예. 우리는 저렇게 선조들이 만든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명확하게 분석이 되더라. 그걸 증명을 해준 게 저희 안사람의 친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저런 사진을 볼 수 있어서 그분한테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는 저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뿐만이 아니고 고창에 있는 또 고인돌을 통해서 이지 이분을 또 해석하는 뭐 그런 어떤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고창에 두안마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거대한 돌이 있어요. 근데 저건 이제 고창군에는 고인돌이라고 기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전 고인돌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고인돌을 확신했죠.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 고인돌이 어떻게 생겼냐면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예. 여기에 삼각형인데 그 중심축이 뭐냐면 마을의 뒤에 봉우리하고 맞췄죠. 예, 정확하게. 네, 일직선. 춘분하고 추분 때 거기에서 일출합니다. 아, 저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동북쪽 방향은 빗변을 보니까 이게 거의 60도예요. 그럼 하지 일출인. 예, 역시 예. 제대로 읽으시나. 이제 제 두 번째 수제자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동남쪽은요? 동남쪽은 이제 동지 일출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인돌 삼각형 고인돌을 놔두고 하나에다가 동지 넣고 하지 넣고 가운데를 춘추본으로 맞춥니다. 아, 그리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 뒤에를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고인돌이거든요. 예. 옆면에서 봤습니다. 저기에 소두랑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죠. 예. 뒷면을 맞췄죠. 아, 저게 방향이 진남 방향입니다. 진남방. 그렇죠. 그러니까 나침판으로 보는 남쪽이 아니라 그렇죠. 예. 북극성으로 보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정확히 진남을 했습니다. 그럼 저 봉우리에서 봤을 때 저것은 진북 방향이 되죠. 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 고인도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고인돌의 패턴이 저것만 있을까 해다 찾아보니까 몇 개를 더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우선은 저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저것 보면서 제가 선사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의 이게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천문가들이었던 거죠. 저 자체 하나가 그냥 나침판이네요. 네, 나침판이고요. 예. 그다음에 농사력도 되고요. 예. 거기에 달력도 되고. 네, 달력도 되고 다 들어갑니다. 예. 네,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죠. 예. 책에서 보니까 마야의 티칼 피라미드는 피라미드를 4개를 세워서 이제 그 이지 이분을 관측했다는 뭐 이런 설명이 있던데 지금 고창에서는 저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지 이분을 해석하는 고인돌군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EBS 다큐에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저걸 보지를 못했었어요, 예전에. 예. 근데 보니까 피라미드를 4개를 세워놓고 보시면 하지축, 춘분, 추분축, 그다음 동지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통로의 방향 가지고 저런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인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고창에도 있는데 저거 한번 보시면은요. 예. 고인돌이 저렇게 여러 개 놓아에 흩어져 있을 때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 분석이 안 됩니다, 실은. 예. 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별이라는 것들이 선을 연결하니까 별 자리가 되듯이 고인돌도 저렇게 그냥 흩어져 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 고인돌이 지금 자그마하게 돼 있는 건 땅에 묻혀서 그렇습니다. 예. 저 묘를 만들 때 저 묘 주인이 묻어버렸어요, 고인돌을. 아. 그리고 저게 이제 현재 고창군에 보고가 안 됐던 걸 제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문화재로 지금 관리의 대상으로 올라져 있는데 예. 고인돌 A, B, C, D. 근데 A, C, D를 연결하면 하지 일출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축을 연결하면 지금 약간 틀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자라나면서 얘를 밀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지금 틀어져 있는데 가운데 축이 연결하면 춘분하고 추분축입니다. 예. 근데 더 멀리 가면 저 추분 일출이 어디서 되냐면요. 고창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방장상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거기하고 일치가 됩니다. 예. 그다음 중간에서 130도 방향 정도 되는 데가 있죠. 예. 저게 동지 일출 방향입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티칼 피라미드에서 보였던 이지 이분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네요. 근데 저기에서 그대로 나오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운데는 G하고 C하고 연결해 보면 방향이 보이시나요? 아. 저게 진북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고인돌은 정확히 이 장축 방향이 북쪽을 향하고 있죠. 예. 근데 C 쪽은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안에 해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쉽게 이야기하면 G에서 C를 연결하면 진북 방향이야. 예. 근데 그 진북 방향으로 호암산이라는 산하고 맞춰놨습니다. 예. 산 봉우리에 그 위에 바로 북극성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C를 한번 봐보셔요. 예. C를 보시면 이 고인돌이 뾰족한 곳이 240도죠. 예. 저건요 동짓날 일몰. 일몰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안에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고인돌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보고 네네. 고인돌 하나를 또 통해서도 보고 네. 또 고인돌이 뭐 세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로축으로도 보면서 네. 또 진북과 진남 방향이 들어가 있는 예.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또 방향성의 패턴이 이제 160도 전후의 방향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북향의 55도 방향에서 130도 방향까지는 태양의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별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방향을 벗어나야죠. 예. 겹치잖아요. 예.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에 하나가 16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50에서 170도 방향 놓은 것은 별자리 관측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 하나를 가지고도 천문학적으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보면 저 하나가 논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논문이 수십 편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런 하나하나 자체가. 예. 그래서 고인돌을 갖고 있는 의미가 이지이분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티칼 피라미드나 잉카에 가서 와 놀래잖아요. 근데 우리 3,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마을마다 저렇게 다 가꾸고 있었던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렬로 이제 쭉 고인돌을 배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데 네. 그 다른 어떤 그 고인돌 사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자, 이거 대선 상금리 고인돌인데요. 저 예. 노란색 라인으로 고인돌이 몇 개가 있냐면 11개 고인돌이 일렬로 놓여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걸 우리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것은 내륙과 해안과의 어떤 교류의 어떤 목적, 그 다음에 관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은요. 예. 저도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근데 저게 문화재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거 해석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 방향성만 보면 되거든요. 예. 저기 보시면 100도에서 280도입니다. 100도는 뭐냐면 거기가 고창의 고산이라고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출은 늦어지죠. 아, 그래서 그러다 90도보다 조금 늦은 100도에서. 네, 맞습니다. 예. 100도가 좀 늦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건 춘분하고 추분 때 일출의 방향입니다. 예. 뭐 간단하죠. 예. 저것만 해석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영광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예. 영광에 있는 모 기자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 동네에도 일렬로 놔 있는 게 있다니까요.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저렇게 일렬 쫙 놔 있어요. 그리고 저 고인돌을 보시면 계곡에다 맞춰놨죠. 예. 저 계곡에서 그러면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각도를 재보니까 한 97도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 각도는 조금은 틀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아날로그다 보니까 예. 그런 각도는 약간의 오차는 인정을 해달라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저 각도도 97도에 예를 들면 예. 이제 우리 사회자님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춘분하고 추분입니다. 예.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 고인돌 한번 봐보십시오. 저 고인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삼각형의 이 꼭대기를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쟤도. 97도 되나요? 저 정도 됩니다. 이게 저 정도면 뭐냐면 쟤는 바로 춘분하고 추분에다 맞춰놨다는 걸 알 수 있죠. 의도의 방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볼게요. 이게 요것 때문에 실은 제가 더 기가 막힌 건데요. 저건 고인돌 군락지 10km 있는 군락지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보면 가나 다라가 있고요. 마 바가 있죠. 예. 보이시나요? 가나다라는 이제 그 가로로 쭉 이어져 돼 있고 있죠. 마바는 이제 세로로 돼 이어져 있죠. 있고. 저는 저것 보고 소름이 끼쳤던 거예요. 가고인돌군에는 현재 고인돌이 10개 정도 지금 관리가 돼 있고요. 예. 나고인돌은 우리가 봤던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했던 아주 샘돌. 멋지게 세워져 있던 예. 고인돌이 있죠. 예. 개가 있고요. 다고인돌에는 6개의 고인돌 군락지가 있고 라 고인돌에는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일직선으로 와 있죠. 저게 전체가 다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네.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 고인돌의 통로의 방향입니다. 저게. 아, 그래요? 아, 나를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통로의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다와라 그리고 각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일직선으로. 예. 근데 저 방향을 딱 봐도 아시겠죠. 춘분하고 추분의 일출일물 라인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나, 마, 바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 바고인돌이 뭐냐면 고창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380톤짜리 고인돌입니다. 아, 그게 저 바에 있는 위치군요. 예. 그런데 마고인돌은 또 뭐가 있냐면 마고인돌이 이 나를 바라보는데 받침돌이 5개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방향이에요. 저게 의도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저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네. 항공사진이나 정밀한 어떤 그 측정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저렇게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네. 몇천 년 전에 특히 고조선 시기에 저런 어떤 그 방향성을 읽고 고인돌을 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뛰어난 천문학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춘분날 아니면 추분날 고창에 멀리 있는 방장산 옆에 있는 계곡에서 태양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같은 날, 야, 태양이 어디서 떠오르는지 우리 보게 해가지고 쭉 서서 보면 일렬로 보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떠오르는 포인트만 잡아놓으면 내 지점 연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더 관심이 갖는 부분이
그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그 도산리 고인돌의 이 탁자식 고인돌이 저 방향에 4개 일치시켰던 게 가장 소름이 돋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하고 바 고인돌 저 3개를 저기도 거의 2.5km, 3km에 육박하는 거리인데 저렇게 일직선을 놓았다는 거. 예. 그리고 바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인데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놓았다라는 거. 그건 의도적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기에 있는 고창의 세계문화유산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중림리와 상감리, 도산리 고인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새로운 이해가 뭘까? 저는 이미 북극성에 대한 개념 아니면 우리는 3원 28수라는 개념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은하수라는 개념이 이미 저기에 표현을 했구나. 저것을 북극성으로 보고 고창천을 은하수로 보고 거기에 있는 446기, 지금은 이제 거의 500기가 다 되는데요. 500기의 고인돌을 하나의 은하수에 있는 하늘의 별로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항공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고인돌 배치가 단순하게 이제 뭐 지리 또 천문 이런 이해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저 고인돌 배치를 통해서 고대 도시 설계를 하는 데까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고인돌 시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런 고인돌을 설치하면서도 주변의 산봉우리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보면 자연스럽게 천지인이 하나구나 이게 가볍게 예. 체험이 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책에 보면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이 있잖아요. 네. 그 참성단은 이제 천재단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참성단도 고인돌의 배치 원리가 반영돼 있다는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수원 광교산까지 보이거든요. 날이 좋을 때는. 예. 그러면 태양의 일출이라는 게 거의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이산의 참성단이 정확히 동짓날 가시면 일출을 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계단으로. 그러면 우리 단군 시대에 저기에 천재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언제 올렸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짓날 태양 일출 바라봐야지 저기에서 무슨 춘분날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하지를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단군 시대에는 저 동짓날이 바로 언제냐? 새해 설날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강화도 만이산에 저 실측도가 갖고 있는 저거 하나만 봐도 저것은 동짓날 일출, 하짓날 일몰방에 놓은 전형적인 천문대이자 천재단이라는 것을 저렇게 방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고창에 널려 있는 고인들도 철저하게 저런 배치 원리였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는요 천문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 민족은 천선의 자손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저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고인돌을 만들었을까?